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성만 어르신은 78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 트럭 기사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쉬라고 권했지만 그분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씀하셨죠.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혀. 사람은 움직여야 사람이야. 그렇게 고집스럽게 핸들을 잡고 도로 위를 달리던 어느 겨울날, 아침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갔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 전 고속도로 화물차 전용 차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미끄러졌습니다. 장성만 어르신의 트럭은 급제동을 걸었지만 빙판길은 무정했습니다. 차체가 회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쇳소리와 함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장성만 어르신은 자신의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사는 CT 사진을 들고 와서 냉정하게 그러나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척추 5번과 6번 사이가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하반신 완전 마비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김지선 씨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온 지선 씨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시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장민규 씨는 그녀 옆에 서서 한숨만 내쉬었죠. 회사 일로 바쁜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며칠간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선, 당분간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민규 씨는 조심스럽게 꺼냈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퇴근 후 병원에 들르는 일조차 버거워하는 그였으니까요. 지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을 버릴 순 없어요. 버리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케어를 받게 하는 거지. 그래도요. 지선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30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25년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는 것도 모두 당연한 일이라 여기며 살아왔죠. 그런 그녀에게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장성만 어르신은 퇴원과 동시에 아들 내외의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날 집안의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안방은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도록 가구를 모두 치우고 시아버지의 방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원래 딸의 방이었던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민규 씨는 이미 거의 집에 오지 않았고 지선 씨만 그 좁은 방에서 혼자 잠들었습니다. 첫날 밤 지선 씨는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휠체어 바퀴 소리를 들었습니다. 깊은 밤에도 시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창가로 그렇게 무언가를 찾듯 방 안을 맴돌고 계셨죠. 지선 씨는 일어나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아버님,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다, 며느라. 그냥 잠이 안 와서. 성만 어르신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평생 도로를 달리던 사람이 이제는 사각형 방 안에 갇혀 있으니 그 답답함이 어떨지 지선 씨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우유라도 드릴까요? 고맙다. 그냥 있어라. 지선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벽 너머의 침묵이, 그 무거운 공기가 자꾸만 그녀의 가슴을 눌렀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지선 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시아버지의 기저귀를 확인하고 몸을 닦아드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씹고 삼키는 기능은 다행히 온전했지만 식사 후 양치질을 도와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침대 시트를 갈고 방을 환기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오후에는 물리치료 동작을 함께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다시 기저귀를 확인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민규 씨는 점점 더 늦게 귀가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그것이 그의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지선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돌아올 대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아버지의 간병 현장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함과 불편함, 그 복잡한 감정을 회피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지선 씨는 외로웠습니다. 피로보다 더 무거운 것은 고독이었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없고 시아버지와는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일 뿐이었으며 친구들에게 전화하기도 민망했습니다. 시아버지 간병한다고 말하면 동정 어린 위로가 돌아올 것이고 그것이 지선 씨에게는 또 다른 상처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거실에 앉아있던 지선 씨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휠체어 바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그 소리가 마치 그녀 자신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끼익끼익. 그 소리가 그녀의 하루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멈추면 불안했고 그 소리가 들리면 다시 일어나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지선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밤 지선 씨는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천장. 딸이 어렸을 때 별 스티커를 붙였던 흔적. 이제 26이 된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1년에 한두 번 집에 들를 뿐이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지선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벽 너머에서 다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녀의 일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일어났지만 그 여파는 평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장성만 어르신의 하반신만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지선 씨의 시간도 그날 이후 멈춰버렸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지선 씨는 눈을 떴습니다. 몸이 이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회색빛이었고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이불 밖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선 씨는 조용히 일어나 가운을 걸쳤습니다. 남편 민규 씨는 어젯밤에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한쪽은 여전히 차갑고 깔끔했죠.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해져 버린 자신이 더 낯설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시아버지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성만 어르신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버님,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잠이 안 와. 성만 어르신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지쳐 있었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지선 씨는 불을 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기저귀부터 확인할게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지선 씨의 가슴 한편이 저렸습니다. 평생 가장으로 살아온 어른이 며느리 앞에서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는 것. 그 수치심이 얼마나 클지 그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라. 성만 어르신은 매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선 씨는 손을 씻고 장갑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가족인데요.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차마 눈을 뜨고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익숙해졌지만 익숙함과 편안함은 다른 것이었죠. 지선 씨는 애써 표정을 숨기고
능숙하게 기저귀를 교체했습니다. 이제 씻겨드릴게요. 침대 옆에 준비해둔 따뜻한 물과 수건으로 시아버지의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얼굴, 목, 팔, 가슴 한 부분 정성스럽게. 성만 어르신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이 그분에게도 견디기 힘든 시간일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목욕하시는 날이에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은 목욕하는 날이었습니다. 지선 씨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죠. 휠체어를 욕실로 밀고 들어가 욕조 옆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안아서 옮길게요. 힘 빼세요. 이 순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지선 씨는 허리를 숙이고 시아버지의 몸을 안았습니다. 한 팔은 등 뒤로, 한 팔은 무릎 아래로, 그리고 힘을 주어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 그녀의 몸은 시아버지의 몸에 밀착되었습니다. 그 짧은 몇 초 동안 지선 씨는 낯선 온기를 느꼈습니다. 남자의 체온, 남자의 숨결, 남자의 존재. 얼마나 오랜만이었을까요? 남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녀를 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부관계도 1년에 한두 번 의무처럼 치러질 뿐이었고 스킨십이라고는 실수로 손이 스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지선 씨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욕조에 시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앉히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후 하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프신 데 없으세요? 괜찮다. 성만 어르신의 목소리도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선 씨는 물을 받고 샤워기로 시아버지의 몸을 적셨습니다. 비누칠을 하고 등을 씻기고 머리를 감겨드렸습니다. 욕실에는 수증기가 가득 찼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침묵. 아니,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침묵이었습니다. 다 씻으셨어요. 이제 나가실게요. 다시 안아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간 지선 씨는 또다시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깊게. 휠체어에 앉히고 나서 그녀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옷 입혀드릴게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성만 어르신을 방으로 모신 후 지선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려 시아버지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침대 테이블을 펴고 밥과 국, 반찬을 올려놓았습니다. 성만 어르신은 혼자서 식사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팔은 멀쩡했으니까요. 천천히 드세요. 제가 설거지하고 올게요. 지선 씨는 서둘러 방을 나왔습니다. 뭔가로부터 도망치듯 설거지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일을 할 뿐이었죠. 오전 11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규 씨였습니다. 지선, 나 오늘도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네. 아버지는 괜찮으시고? 네, 괜찮으세요. 그래. 그럼 나중에. 짧은 통화였습니다. 감정도 온기도 없는 사무적인 대화. 지선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심을 준비하고 시아버지께 식사를 드리고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간단한 물리치료 동작을 함께 했습니다. 의사가 알려준 대로 다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 발목을 돌리는 동작. 감각이 없다고 해도 혈액순환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지선 씨의 손이 시아버지의 다리를 잡았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떨림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팔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괜찮으냐? 성만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좀 피곤한가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이름 붙여서는 안 되는 감정. 저녁을 준비하고 식사를 하고 다시 기저귀를 확인하고 잠자리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선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민규 씨는 오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얇은 벽 너머에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끼익.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소리.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소리가 이제 그녀의 심장 박동을 조종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선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목욕실에서 느꼈던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의 체온, 남자의 무게, 남자의 존재. 안 돼. 이러면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나도 여자야. 그날 밤 지선 씨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벽 너머의 휠체어 소리가 멈춘 후에도 그녀의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었고 그 하루는 또 다른 하루로 이어졌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선 씨 자신도 모르게.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째 목욕하는 날. 지선 씨는 늘 하던 대로 욕실에 물을 받고 수건과 비누를 준비했습니다. 수증기가 거울을 뿌옇게 만들고 욕실 안은 따뜻한 습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님, 목욕하실게요. 휠체어를 욕실로 밀고 들어가 욕조 옆에 세웠습니다. 지선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아버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동작이었습니다. 무게중심을 잡는 법도 힘을 주는 타이밍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욕조에 시아버지를 앉히려는 순간 지선 씨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밀착된 몸 사이로 전해지는 낯선 감촉.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지선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이럴 수가. 하반신 마비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완전 마비라고. 감각도 없고 움직임도 없다고. 그런데 지금 이건. 지선 씨는 황급히 시아버지를 욕조에 앉히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성만 어르신은 고개를 돌린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귓불까지 붉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78세의 어른이 마치 소년처럼 수치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침묵.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욕실에 울렸습니다. 똑똑. 지선 씨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물. 온도 괜찮으세요? 응. 성만 어르신의 대답은 짧고 낮았습니다. 지선 씨는 샤워기를 들고 시아버지의 몸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비누칠을 하고 등을 씻기는 동안에도 그 어색함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증기 속에서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이 현실이 더 명확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다 씻으셨어요. 지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안아서 휠체어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 몇 초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오늘은 산을 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을 참고 시아버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더 뚜렷하게. 지선 씨는 서둘러 휠체어에 앉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옷 입혀드릴게요.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를 잠그기가 힘들었습니다. 한참이 걸려 겨우 옷을 입히고 시아버지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미안하다. 성만 어르신의 목소리가 등 뒤로 들렸습니다. 지선 씨는 대답하지 못하고 황급히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마셨습니다. 손으로 뺨을 만져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반신 마비라고 했는데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인한 완전 마비. 감각도 없고 움직임도 없다고. 그런데 방금 그건 분명 의사가 틀린 걸까? 아니면 회복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휠체어 없이는 단 1미터도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지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욕실의 수증기, 밀착된 온기, 그리고 느껴졌던 그 반응. 나는 왜 이렇게 동요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단지 생리적 반응일 뿐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밤 9시쯤 민규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선, 오늘 거래처 사람들이랑 술 약속이 잡혀서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러세요. 아버지는 괜찮으시지? 네. 그래, 내일 봐. 또다시 짧은 통화였습니다. 지선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집에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피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간병 현장을, 병들어가는 집안의 공기를. 밤 10시 시아버지의 마지막 기적이 확인 시간이었습니다. 지선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들어가도 될까요? 응. 방으로 들어가자 성만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저귀 확인할게요. 미안하다, 며느라. 또 그 말씀이었습니다. 지선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기저귀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교체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돌아서려는 순간 성만 어르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선아.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지선 씨는 멈춰섰습니다. 네. 낮에.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 묵은 수치심과 미안함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알아요. 지선 씨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 감각이 없어.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다. 괜찮아요, 아버님. 병원에 다시 가봐야겠다. 의사가 뭔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그러세요. 다음 진료 때 여쭤보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만 어르신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선아, 너무 미안하다. 지선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어른이 느끼는 수치심이, 그 무게가 전해졌으니까요. 주무세요. 내일 또 뵐게요.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지선 씨는 복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단지 생리적 반응일 뿐이야.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이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왜 심장이 뛰었을까? 나는 왜 얼굴이 붉어졌을까? 나는 왜 동요했을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지선 씨는 몸을 뒤척였습니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몇 달째 그녀를 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손 한 번 잡지 않았고 눈빛 한 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욕실의 수증기 속에서 시아버지의 몸이 그녀를 여자로 인식했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이성과 상관없이 그저 본능적으로 지선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밀착된 온기, 전해지던 떨림,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빨라졌던 심장 박동. 안 돼. 이러면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선 씨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수증기로 가득한 욕실에서 누군가의 손길이 그녀를 만지는 꿈을. 그것이 누구의 손인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온기만은 생생했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렸을 때 지선 씨는 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목욕 시간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지선 씨는 최대한 빨리,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말을 아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고 그 벽은 날이 갈수록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벽 너머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 수증기 속에서, 침묵 속에서, 스쳐가는 손길 속에서 지선 씨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피로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이상한 꿈들. 깨어나면 기억나지 않지만 가슴 한편을 무겁게 만드는 그런 꿈들.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반복되는 일상. 하루하루가 복사본처럼 똑같았습니다. 달력의 숫자만 바뀔 뿐 그녀의 삶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민규 씨는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달에 서너 번 새벽에 들어와 씻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갔습니다. 지선 씨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것은 한 달 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보. 어느 날 저녁 지선 씨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바빠. 오늘 집에 오시는 거예요? 아니, 회사에서 자고.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선, 나도 힘들어. 회사 일도 빡빡하고 아버지 일도 걱정되고. 근데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조금만 참아. 저는요? 저는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하겠다고 했잖아. 요양원 보내자고 했을 때 내가 반대했어. 지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알았어요. 끊을게요. 지선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걱정도, 애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피곤함만 있었습니다. 지선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답을 생각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벽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시아버지의 기저귀를 확인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지선 씨는 무겁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학교 동창 강현주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선아, 나야. 오랜만이지? 현주의 밝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지선 씨는 가까스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응,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시아버지 간병한다며? 응, 그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주는 날카롭게 알아챘습니다. 지선아, 너 괜찮아? 응, 거짓말. 목소리 들으니까 알아. 힘들지? 그 한마디에 지선 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것, 자신의 상태를 물어봐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조금 힘들어. 많이 힘들다는 거잖아. 그 말투면. 지선아, 내일 시간 돼? 나가서 커피 한잔 하자. 근데 아버님 두고 몇 시간이야? 나갈 수 있잖아. 내일 이 시에 역 앞 카페에서 보자. 알았지? 강압적이면서도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작은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지선 씨는 역 앞 카페에서 현주를 만났습니다. 어머, 지선아. 현주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지선 씨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변했는지. 앉아, 앉아.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2잔이요. 현주가 주문을 하고 지선 씨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지선아, 너 많이 야위었다. 그래. 응. 얼굴도 안 좋고. 제대로 먹고 있어? 지선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최근 몇 주간 식욕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식사만 챙기고 자신은 대충 때우곤 했습니다. 지선아, 너 이러다 큰일 나겠어. 현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내가 왜 혼자 다 감당해? 남편은 뭐해? 회사 일로 바빠서. 바쁘긴. 핑계지. 자기 아버지인데. 지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주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지선아,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사람 마음이 고갈되면 위험해. 무슨 말이야? 감정이 엉뚱한 곳으로 새버린다고. 특히 외로울 때는 더. 현주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혹시 뭔가 이상한 감정 느끼지는 않아? 지선 씨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들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면 됐어. 근데 지선아, 진짜 조심해야 돼. 간병하다 보면 감정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거든. 의존관계가 생기고 그게 착각으로 이어지고. 나는 괜찮아. 지선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주는 지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선아, 너 혼자 감당하지 마. 요양보호사라도 부르든지 아니면 정말 요양원도 생각해봐. 내가 쓰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 그게 꼭 너일 필요는 없어. 지선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30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집안일만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다 희생해야 돼? 희생이 아니야. 이게 내 역할이야. 현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선아, 내 말 들으니까 더 걱정돼. 넌 너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고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가 식어갔습니다. 지선아. 현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 꼭 기억해. 감정이 엉뚱한 곳으로 새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어. 내가 통제할 수 없게 돼. 그 말이 지선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엉뚱한 곳. 그곳이 어디인지 지선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선 씨는 현주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감정이 엉뚱한 곳으로 새버려. 이미 샌 걸까요? 아니면 아직 막을 수 있을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선 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대문 너머로 보이는 창문. 그 안에 시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나는 지금 뭘 느끼고 있는 걸까?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끼익.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지선 씨의 심장은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불안함인지 기대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 다녀왔습니다, 아버님. 응, 다녀왔니? 성만 어르신의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렸습니다.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지선 씨의 귓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지선 씨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주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감정이 엉뚱한 곳으로 새버려. 그 엉뚱한 곳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욕실의 수증기, 밀착된 온기, 예기치 못한 반응,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빨라지는 심장. 지선 씨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마음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의 그림자가 그녀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침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기저귀를 확인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하지만 지선 씨의 내면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현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으니까요. 감정이 엉뚱한 곳으로 새버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경계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선 씨는 시아버지를 물리치료를 위해 거실 소파로 옮기려 했습니다. 평소에는 휠체어에서 다리 운동을 하곤 했지만 오늘은 자세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듯이 같은 자세로만 있으면 욕창이 생길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님, 소파로 옮겨드릴게요. 그래. 지선 씨는 휠체어를 소파 옆에 바짝 붙였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동작으로 시아버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한 팔은 등 뒤로, 한 팔은 무릎 아래로. 그런데 그 순간 시아버지의 몸이 예상보다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지선 씨는 황급히 받쳐야 했고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밀착되었습니다. 가슴과 가슴이 맞닿았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선 씨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낯선 반응을 욕실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분명하게, 더 뚜렷하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선 씨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만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선 씨는 가까스로 시아버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지선 씨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얼굴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성만 어르신도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고 계셨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물 가져다 드릴게요. 지선 씨는 황급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찬물을 마셨지만 입안이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그건 뭐였지?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전해졌습니다. 온기, 떨림, 긴장, 그리고 무언가 더. 지선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 흩어진 머리, 거친 숨결. 낯선 자신이었습니다. 물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성만 어르신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물 여기 두겠습니다. 고맙다. 지선 씨는 서둘러 물리치료 동작을 마쳤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빨리, 훨씬 서둘러 다리를 들어 올리고 무릎을 굽히고 발목을 돌리는 동작을 기계적으로 반복했습니다. 그 시간 내내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료를 마치고 시아버지를 다시 휠체어로 옮길 때 지선 씨는 최대한 몸을 멀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온기가 전해졌고 다시 한번 심장이 뛰었습니다. 방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시아버지를 침대 옆에 세우고 지선 씨는 재빨리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대체 왜 이러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답을 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선 씨는 일찍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께 식사를 드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청소를 했습니다. 몸을 계속 움직였습니다. 멈추면 생각이 몰려올 것 같았으니까요.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지선 씨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김이 서린 거울 너머로 자신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55세의 여자, 30살에 결혼해서 25년을 주부로 살아온 여자, 남편에게는 이미 투명인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여자. 지선 씨는 천천히 거울에 손을 대었습니다. 나는 아직 여자인가? 질문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선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그 짧은 순간 누군가가 자신을 여자로 느꼈다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몸이 반응했고 그 반응이 지선 씨에게 무언가를 일깨웠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 깨달음이 무서웠습니다. 지선 씨는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김이 거쳐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주름진 눈과 처진 입꼬리, 거친 손. 하지만 아직 죽지 않은 무언가가 눈빛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부터 나를 보지 않게 된 걸까?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민규 씨의 시선이 그녀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손길이 사라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지선 씨는 남편에게 아내가 아니라 가정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나는 그냥 사라져버린 거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민규 씨는 오늘도 회사에서 잘 거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나를 피하고 있는 거죠.
문자에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답장이 와도 형식적인 말뿐일 테니까요. 지선 씨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서 시아버지의 눈빛만이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욕실에서, 거실에서, 그 짧은 순간들 속에서 성만 어르신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몸이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지선 씨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존재한다고. 당신은 아직 살아있다고. 당신은 아직 여자다고. 지선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심장이 뛰는 감정, 얼굴이 붉어지는 순간, 숨이 가빠지는 떨림, 죄책감과 설렘이 한 줄로 얽혔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외로워. 나도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어. 지선 씨는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벽 너머에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끼익. 시아버지도 잠들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오후의 일이 그분에게도 혼란을 주었을 것입니다. 지선 씨는 일어나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가면 안 돼. 본능이 경고했습니다. 지금 가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야. 지선 씨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경계의 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선 씨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 서 있는지를. 외로움이 그녀를 금기의 문턱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밀리면, 조금만 더 약해지면 그 선을 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제발, 누구에게 하는 기도인지도 모르고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나를 구해줘.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선 씨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경계를 넘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다시 금요일이 왔습니다. 목욕하는 날이었습니다. 지선 씨는 아침부터 불안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욕실 문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늘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지선 씨는 욕실에 물을 받았습니다. 수증기가 거울을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세상과 욕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막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목욕하실 시간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문을 열자 성만 어르신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분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굳어 있었고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휠체어를 욕실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욕조 옆에 세우고 지선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평소처럼 하면 됩니다. 안아서 욕조로 옮기고 씻기고 다시 휠체어로 옮기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옮겨드릴게요. 허리를 숙이고 시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촉. 지선 씨의 팔에 힘이 풀렸습니다. 욕조에 앉히는 순간이 평소보다 길어졌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몇 분이었을까요?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지선 씨는 물러서지 못했습니다. 성만 어르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수증기 속에서, 희뿌연 공기 속에서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지선아. 처음으로 며느라가 아닌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네. 지선 씨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야. 성만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나는 정말 아니에요. 지선 씨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만 어르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그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지선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요? 한 달 전쯤부터. 처음엔 아주 희미하게. 지금은 더 많이. 의사 선생님께는 말 안 했어. 말하면 너를 못 보게 될까봐. 지선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성만 어르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매일 내가 날 돌봐주는 걸 보면서, 내 손길을 느끼면서 나는 점점 말이 끊어졌습니다. 지선 씨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욕조 옆에 앉아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아버님을 그냥 시아버지로만 볼 수가 없어요. 고백이었습니다. 금기의 고백.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딸은 멀리 있고, 친구들에게도 말 못하고, 저는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성만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지선 씨의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나도 그래. 사고 이후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이 된 것 같았어. 하지만 내가 날 사람으로 대해줬어. 며느리가 아니라 지선이가.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증기가 더 짙어졌습니다. 욕실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도덕도 윤리도 현실도 모두 문 밖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지선 씨가 속삭였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여자로 보시는 거죠? 성만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래, 저도요. 저도 아버님을 남자로.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지선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샤워기를 들고 시아버지의 몸을 적셨습니다. 평소와 같은 동작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모든 손길이 의미를 가졌습니다. 모든 접촉이 떨림을 만들었습니다. 비누칠을 하면서, 등을 씻기면서, 머리를 감기면서 지선 씨의 손은 더 이상 간병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성만 어르신도 느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얼굴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다 씻으셨어요. 지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욕조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간 두 사람의 몸이 다시 밀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지선 씨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성만 어르신도 몸에 힘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 몇 초 동안 세상의 모든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휠체어에 앉히고 나서 지선 씨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선아. 성만 어르신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네. 하지만 멈출 수 있겠어? 지선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못할 것 같아. 성만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느꼈어.
너무 많이 원했어. 지선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요. 그날 욕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수증기처럼 두 사람의 비밀은 세상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입히는 동안에도 방으로 모시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아직 몸으로 넘은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완전히 넘어버렸습니다. 지선 씨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컵이 덜컥거렸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감정이 움직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규 씨였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도 회사 워크숍 있어서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래요. 아버지는 괜찮으시고? 지선 씨는 욕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그래. 그럼 다음 주에 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선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호기심도 걱정도 사랑도 당신은 이미 나를 떠났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먼저 이 관계를 버렸어요. 변명이었을까요? 합리화였을까요? 지선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께 식사를 드리러 갔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이제 뒤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선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벽 너머에서 휠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끼익. 하지만 오늘은 그 소리가 달리 들렸습니다. 부름 같았습니다. 초대 같았습니다. 지선 씨는 일어나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습니다.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정말로 끝이야. 이성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외로워. 너무 오래 혼자였어. 감정이 속삭였습니다. 지선 씨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시아버지 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금기의 문턱을 넘어서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욕실의 수증기 속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선 씨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왔다는 것을. 지선 씨는 복도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방문 앞. 손은 문손잡이에 닿아 있었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안 돼. 돌아가야 해. 이성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지선 씨는 천천히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정말로 그 문을 열 뻔했습니다.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을 뻔했습니다. 나는 미쳐가고 있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선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욕실에서의 대화가, 그 눈빛이, 그 떨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선 씨는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 방문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아침이에요. 성만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밤새 주무시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응? 두 사람은 어색하게 눈을 피했습니다.
아침 루틴을 진행하는 동안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습니다. 기저귀를 확인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겨드리는 동안 침묵만 흘렀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욕실에서의 그 고백 이후 두 사람은 묘한 긴장 속에서 지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손이 닿을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선 씨는 선을 지켰습니다. 간신히 가까스로. 일주일 후 병원 진료 날이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 성만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민규 씨도 오랜만에 함께 했습니다. 회사 일정을 조정해서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상태 어떠신가요? 민규 씨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반신 마비 상태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리 쪽 근육과 신경 반응은 여전히 없고요. 그럼 회복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의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요? 환자분께서 감각 이상을 호소하셔서 추가 검사를 했는데요. 하반신 운동 능력은 완전히 소실되었지만 특정 부위의 감각 신경은 일부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선 씨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특정 부위라면? 민규 씨가 물었습니다. 성감각 관련 신경입니다. 드문 케이스지만 척추 손상 위치에 따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반신은 마비되었지만 그쪽 감각만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지선 씨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민규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선. 네. 혹시 알고 있었어? 뭐요? 아버지한테 그런 감각이 있다는 걸. 지선 씨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니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규 씨는 한참 지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네. 이상하네. 아버지를 그렇게 가까이서 돌보는데 몰랐을까? 지선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규 씨는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고 지선 씨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뒷좌석에 성만 어르신도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시아버지를 방으로 모신 후 민규 씨가 지선 씨를 불렀습니다. 지선,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거실로 갔습니다. 부부는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를 돌보면서 이상한 일 없었어? 지선 씨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라니 무슨. 지선, 나는 바보가 아니야. 민규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요즘 너 이상해. 아버지도 이상하고. 뭔가 달라졌어. 당신이 집에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똑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래. 그럼 왜 눈을 못 마주쳐? 지선 씨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제 눈을 언제 마주쳤어요? 언제 저랑 제대로 대화했어요? 당신은 한 달 넘게 집에도 안 들어오면서 무슨. 회사 일로 바빠서 그런 거잖아. 민규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힘들어. 아버지 걱정해. 회사 일에. 당장 먹고 살 걱정해. 나도 사람이야. 저도 사람이에요. 지선 씨도 소리쳤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하루 종일 기저귀 갈고 밥하고 씻기고 청소하고. 저도 지쳐가요. 근데 당신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내가 괜찮은지 힘들진 않은지. 부부는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규 씨가 먼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예민했나 봐. 저도 미안해요. 그냥 요즘 너무 모든 게 힘들어서. 민규 씨는 소파에 깊이 기대었습니다. 아버지 일도 우리 일도 다 꼬여가는 것 같아. 지선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모든 것이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나 오늘도 회사 가봐야 해. 내일 PT 준비해야 하거든. 민규 씨가 일어섰습니다. 조심히 가요. 응. 아버지 잘 부탁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지선 씨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의 의심, 그 날카로운 눈빛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걸까? 아니, 정확히는 모르지만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선 씨는 시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서자 성만 어르신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응, 오늘 병원에서 미안하다. 성만 어르신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의사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감각이 돌아온다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규가 의심하는 것 같더구나. 네.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지선아. 네. 우리 이제 멈춰야 할까? 성만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요? 이 감정, 이 마음, 더 깊어지기 전에 멈춰야 하지 않겠어. 지선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넘으면 모든 게 무너져. 알아요. 그런데도. 성만 어르신이 지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너를 생각하게 돼. 매일, 매 순간. 지선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우리 미쳤구나. 네, 우리 미쳤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의 방은 냉랭했습니다. 민규 씨는 예상외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선 씨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각자 등을 돌린 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선 씨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민규 씨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지선 씨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몇 개의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안정된 결혼 생활? 하지만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가족의 평화? 하지만 이미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니면 금기의 사랑? 지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하지만 가슴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선 씨는 꿈을 꾸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꿈. 집이 무너지고 가족이 흩어지고 자신이 홀로 폐허에 서 있는 꿈.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폐허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함께 있었으니까요. 수증기 속에서, 욕실의 침묵 속에서 만난 그 사람이. 새벽에 깨어났을 때 지선 씨는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옆을 보니 민규 씨는 이미 일어나 회사에 간 모양이었습니다. 지선 씨는 일어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선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설렘 사이에서 흔들리는 금기의 문턱에 선 여자가. 그리고 알았습니다. 의심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민규 씨가 갑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일 낮이었습니다.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선 씨는 시아버지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다 놀라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민규 씨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 명함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선 결정했어. 뭐요? 요양보호사를 부르기로 했어. 지선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생각해왔어. 민규 씨가 명함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사 동료가 소개해줬어. 경력 많은 분이래. 박 간호사님이라고. 여보, 저도 잘하고 있잖아요. 굳이 돈 들여서. 돈 문제가 아니야. 민규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 얼굴 봐. 많이 야위었잖아.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민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난 내가 아버지를 혼자 돌보는 게 불안해. 지선 씨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문가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의학적인 지식도 있고 경험도 많고 저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지선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님도 제가 돌보는 게 편하시대요. 낯선 사람이 오면 오히려 불편하실 거예요. 이미 결정했어. 내일부터 오시기로 했어. 여보, 지선. 민규 씨가 지선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나의 결정이야. 내 아버지고 내가 책임져야 해. 더 이상 너한테만 맡길 수 없어. 지선 씨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단호했으니까요. 민규 씨는 회사로 다시 나갔고 지선 씨는 식탁에 놓인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박미숙 요양보호사. 경력 15년. 손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성만 어르신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들으셨어요? 응, 들었어. 어떻게 하죠? 지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만 어르신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민규 결정이니까. 하지만, 지선아. 성만 어르신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나은지도 몰라.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너무 위험한 곳까지 왔잖아. 누군가 중간에 있으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 지선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성만 어르신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박 간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지선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숙입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날카로운 눈빛, 첫인상부터 원칙주의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실례하겠습니다. 박 간호사는 집안을 둘러보며 들어왔습니다. 관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어디 계신가요? 안방에 계세요. 안내해 주시겠어요? 지선 씨는 시아버지 방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아버님, 간호사님 오셨어요. 박 간호사가 방으로 들어와 성만 어르신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숙입니다. 앞으로 제가 어르신 간병을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성만 어르신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박 간호사는 환자 차트를 꺼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는 하루 몇 끼 하세요? 3끼요. 배변은 규칙적인가요? 기저귀를 사용하세요. 약은 어떤 걸 드시나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박 간호사는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전문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한번 환자분을 확인해 봐도 될까요? 네. 박 간호사는 성만 어르신을 살폈습니다. 침대 자세, 휠체어 상태, 피부 상태까지 빠뜨리는 것 없이 체크했습니다. 욕창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틀에 한 번씩 자세를 바꿔드리고 크림을 발라드려요. 목욕은요? 일주일에 2번이요.
혼자서 하시나요? 네. 박 간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혼자서 환자분을 욕조에 옮기신다고요? 네. 익숙해져서 위험합니다. 허리 다치실 수 있어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 간호사는 메모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제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을 거예요. 기본 간병과 재활 운동을 도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박 간호사는 전문가였습니다.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했습니다. 기계적이었습니다. 지선 씨는 자신이 밀려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 간호사가 오는 시간에는 지선 씨가 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주는 정도였습니다. 성만 어르신과의 대화도 접촉도 눈맞춤도 줄어들었습니다. 지선 씨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목욕하는 날이었습니다. 박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환자분 목욕 도와드릴게요. 사모님은 쉬세요. 아니에요. 제가 괜찮습니다. 이게 제 일이에요. 박 간호사는 단호했습니다. 지선 씨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욕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선 씨는 복도에 서서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증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 간호사가 시아버지를 안고 욕조로 옮기고 있을까요? 그 짧은 접촉의 순간, 그 떨림의 순간을 지선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질투였을까요? 박탈감이었을까요?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박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나왔습니다. 성만 어르신은 깨끗이 씻은 모습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선 씨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 간호사가 퇴근한 후 지선 씨는 시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응. 간호사님은 어때요? 전문가시네. 잘하셔. 성만 어르신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지선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시아버지와의 접촉 시간이 사라진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으니까요. 며칠 더 지났습니다. 지선 씨는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 간호사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있었고 저녁에는 기저귀 확인하는 짧은 시간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마저도 두 사람은 어색하게 눈을 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선 씨는 결심했습니다. 박 간호사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지선 씨가 다가갔습니다. 간호사님 잠깐. 네. 지선 씨는 주변을 살피고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그냥 감사의 표시예요. 간호사님이 오셔서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이건 받아주세요. 그리고 지선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버님이랑 얘기할 게 좀 있어서요. 가족 이야기라. 박 간호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주시고요. 그 사람이 알면 또 제가 혼자 힘들어한다고 걱정할 것 같아서. 한 번만이에요. 부탁드려요. 박 간호사는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3시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간호사가 떠나고 지선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무엇을 한 걸까요? 뇌물을 준 것일까요? 간호사를 속인 것일까요?
지선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고 싶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 작은 접촉이라도. 지선 씨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선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금기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여자가. 그날 저녁 지선 씨는 시아버지와 오랜만에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박간호사라는 침입자가 없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지선 씨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거짓말이, 그 작은 뇌물이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될 줄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작점이 될 줄은. 그 뒤로 지선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 박간호사에게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봉투를 건네고 일찍 퇴근해 달라고, 가족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박간호사는 처음엔 거절하는 듯 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돈의 무게가, 지선 씨의 간절함이 그녀를 움직였던 것일까요? 그렇게 생긴 시간 동안 지선 씨와 성만 어르신은 단둘이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의미를 가졌습니다. 손이 스칠 때, 눈이 마주칠 때, 그 짧은 순간들이 두 사람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경계선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박간호사가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선 씨는 또다시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간호사님, 오늘도. 사모님, 박간호사가 봉투를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선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죄송합니다.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박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가족 이야기라고 하셔서, 그리고 사모님이 너무 간절하셔서.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간호사님, 제발. 제가 남편분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선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박간호사는 고개를 숙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간호사님, 지선 씨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제가 정말. 놓아주세요, 사모님. 박간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전문가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묵과할 수 없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지선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끝났어.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규 씨가 일찍 귀가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선아. 네. 앉아. 할 말이 있어. 거실로 갔습니다. 민규 씨는 소파에 앉았고 지선 씨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규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간호사와의 문자 대화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선 씨는 화면을 볼 수 없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박간호사님한테 연락 왔어. 민규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사모님이 돈을 주시며 일찍 나가라고 하셨다고. 몇 주 동안이나. 여보,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민규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간호사한테 뇌물을 주고 일찍 보냈어? 대체 왜? 지선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선, 말해. 뭘 숨기는 거야? 저는 그냥 뭐?
민규 씨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랑 단둘이 있고 싶어서? 왜? 대체 왜? 아버님이랑 얘기할 게 있어서요. 가족 얘기를. 거짓말. 민규 씨가 소리쳤습니다. 가족 얘기면 나도 있을 수 있잖아. 왜 나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했어? 지선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해. 대체 뭘 숨기는 거야?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성만 어르신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규야. 아버지. 그만해. 지선이한테 소리 지르지 마. 성만 어르신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몰라요. 이 사람이 지금. 안다. 성만 어르신이 말을 끊었습니다. 다 안다. 내가 원한 거야.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규 씨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지선이한테 부탁했어. 간호사를 일찍 보내달라고. 왜요? 나는 낯선 사람이 싫어. 박 간호사는 전문가지만 차가워. 기계적이야. 하지만 지선이는 달라. 지선이는 성만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선이는 날 사람으로 대해줘. 민규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민규야. 성만 어르신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모를 거야.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의 기분을.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스스로 씻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그 기분을. 아버지, 나는 매일 죽고 싶었어. 살아있는 게 고통이었어. 하지만 지선이가 날 살렸어. 성만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선이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규 씨는 아버지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예요? 그냥 아버지가 지선이를 편하게 느껴서? 성만 어르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규 씨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뭔가 더 있어요? 민규야, 말씀하세요. 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지선 씨가 일어섰습니다. 여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닥쳐. 민규 씨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말하지 마. 아버지한테 묻는 거야. 성만 어르신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지선이를 여자로 봤어. 폭탄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민규 씨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하다. 하지만 사실이야. 성만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매일 지선이가 날 돌봐주고 안아주고 씻겨주고 나는 점점 지선이한테 그만하세요. 민규 씨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민규야. 아버지. 어떻게. 민규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제 아내를. 어떻게. 지선 씨가 다가갔습니다. 여보,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냥 마음만. 마음? 민규 씨가 비웃었습니다. 마음만? 그게 더 나쁜 거 아냐? 여보, 닥쳐. 너도 아버지도 다 닥쳐. 민규 씨는 소파를 발로 찼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성만 어르신은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선 씨는 벽에 기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규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 민규 씨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여보, 말 걸지 마.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민규 씨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생각 좀 해야겠어. 이 상황을, 이 미친 상황을.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지선 씨와 성만 어르신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님. 지선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성만 어르신도 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저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규 씨가 떠난 것이었습니다. 지선 씨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관계가, 일상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선 씨가 물었습니다. 성만 어르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규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선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샜습니다. 성만 어르신도 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이구나. 폭로의 날이었습니다. 비밀이 드러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욕실에서 시작된 금기의 감정이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말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폭풍이, 더 깊은 추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규 씨는 사흘 후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얼굴로 서류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지선, 부르는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네, 이혼하자.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지선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보, 더 이상 여보라고 부르지 마. 민규 씨는 서류 봉투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 만났어. 협의 이혼으로 진행할 거야.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겠어. 대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요양원으로 보낼 거야. 지선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아버님은, 내 아버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는 상관하지 마.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로. 없었어? 민규 씨가 비웃었습니다. 마음으로 한 게 더 나쁜 거 아니야? 몸으로 하지 않았다고 죄가 없는 거야? 지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아내로 볼 수 없어. 너를 보면 토할 것 같아. 민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내 아내를.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해. 이번 주 안으로. 그리고 집 나가줘. 당분간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제 짐은 알아서 싸. 필요한 거 다 가져가. 민규 씨는 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그냥 열었습니다. 아버지. 성만 어르신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년 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규야. 말씀하지 마세요. 민규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음 주에 요양원 자리 구했습니다. 거기로 가실 거예요. 민규야, 나 때문에 너희가 이혼하는 건 이미 결정했어요. 민규 씨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분간 아버지를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인 건 변하지 않지만 지금은,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지금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볼 수가 없어요.
성만 어르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민규 씨가 소리쳤습니다. 제 인생을 망쳐놓고 제 가정을 부숴놓고 미안하다고? 아버지, 저한테 아버진 이미 죽었어요. 그 말을 남기고 민규 씨는 방을 나갔습니다. 지선 씨는 복도에 서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선 씨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2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사인을 했습니다. 성만 어르신은 요양원으로 떠났습니다. 그날 아침 지선 씨는 마지막으로 시아버지의 짐을 쌌습니다. 아버님, 지선아. 성만 어르신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욕실의 수증기 속에서 나눴던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슬픔과 후회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사랑이었을까요? 지선 씨가 물었습니다. 성만 어르신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사랑이었는지, 외로움이었는지, 착각이었는지. 하지만 지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어요. 제가 살아있다고 느낀 건 진짜였어요. 나도 그래. 요양원 차가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휠체어를 밀고 나갔습니다. 성만 어르신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지선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지선 씨는 집을 나왔습니다. 캐리어 2개.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캐리어 2개로 정리되었습니다. 딸에게 연락했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규 씨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 온 문자는 짧았습니다. 엄마,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친구 현주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지선아, 내가 걱정했던 일이. 응, 다 터졌어. 지금 어디야? 고시원 알아보고 있어. 잠깐만 기다려. 내가 알아볼게. 현주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은 현주가 빌려줬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갚아. 고마워. 지선아. 현주가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 넌 그냥 외로웠던 거야. 지선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원룸은 좁았습니다. 베란다도 없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이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간단한 가구를 놓고 침대를 펴고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밤 지선 씨는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25년간 익숙했던 집의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 가정, 딸과의 관계, 사회적 지위, 경제적 안정.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욕실의 수증기 속에서 느꼈던 그 짧은 떨림 때문에, 시아버지와 나눴던 몇 번의 눈빛 때문에, 금기의 감정 때문에, 바보같이 지선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벽이 얇아서 옆집에 들린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선 씨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55세, 경력 없는 여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청소 일, 식당 설거지.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좀 경력이 없으시네요. 거절의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일주일 후 겨우 대형마트 시식 코너 일을 구했습니다. 하루 5시간 최저 시급.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맛보세요. 신제품이에요.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25년간 집에서만 살았던 여자가 이제 대형마트에서 시식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원룸으로 돌아오면 녹초가 되었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욕실의 수증기, 밀착된 온기, 떨리는 눈빛. 그 모든 순간들이 꿈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깨어나면 빈 방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선 씨는 원룸에 앉아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더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이게 나야.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낯선 감촉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성만 어르신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선아, 잘 지내니? 나는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어. 민규한테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해. 우리가 한 일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순간들은 진짜였다고 생각해. 지선 씨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저도 그래요라고, 우리 잘못했어요라고, 후회해요라고. 결국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비. 사랑이었을까? 지선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면 도피였을까?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몰랐습니다. 사랑이기도 하고 도피이기도 한. 하지만 지선 씨는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었어. 욕실의 수증기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밀착된 온기가 전해졌을 때, 그 짧은 순간들 속에서 지선 씨는 살아있었습니다. 55년 인생 중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잘못된 감정이었을까요? 금기를 넘은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지선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집도, 안정도, 미래도. 하지만 한 가지는 남았습니다. 그 뜨거웠던 한순간의 기억. 자신이 여자였다는 것을 느꼈던 그 순간. 누군가의 눈빛 속에서 살아있었던 그 순간. 그걸로 좋게. 지선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걸로 좋게야 해.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좁은 원룸 창문을 타고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선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도 대형마트에 가야 합니다. 시식 코너에서 외쳐야 합니다. 녹초가 되어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혼자서 쓸쓸하게. 하지만 살아가야 합니다. 황혼의 욕실에서 시작된 금기의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가정을, 가족을, 안정을, 미래를. 하지만 동시에 남겼습니다. 그 뜨거운 한순간의 체온을. 나는 살아있었다는 증명을. 그것이 지선 씨에게 남은 마지막이었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지선 씨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욕실의 침묵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황혼의 경계선을 넘었던 여자는 이제 새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